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핀테크와 암호화폐에 대한 강의를 맡게 된 경영대학 이종섭 교수입니다. 먼저 강의에 들어가며 현재 우리의 기술 경영 생태계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웹 2.0으로 이야기되던 중앙화된 플랫폼 서비스에서 점차 탈중앙화되어서 하나의 기업이 아닌 다수의 참가자 모두의 합의에 의해서 관리되는 웹 3.0의 서비스 시대가 열리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글이 독점하던 브라우저는 브레이브라고 해서 참여자들이 광고 수익도 공유하는 새로운 형태의 브라우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차량 서비스인 우버가 공유 생태계에서 차량 서비스가 제공되는 라주즈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중앙화되어 있었던 업비트라는 거래소가 유니스왑이라는 다수의 참여자에 의해서 관리되는 탈중앙화된 거래소로 변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웹 2.0과 3.0의 차이를 좀 더 설명드리고자 우버와 라주즈라고 하는 앱을 통해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더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도식화 시켜놨는데요. 왼쪽에는 우버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웹 3.0 버전의 우버인 탈중앙화된 앱, 우리가 보통 DApp이라고 합니다. Decentralized 앱이라고 하는데 이 라주즈 앱이 생태계가 도식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라주즈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게스트가 보이실 겁니다. 게스트가 본인의 핸드폰을 통해서 앱을 이용해 운송 서비스가 필요해 라고 서비스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반대쪽에 있는 드라이버가 본인 핸드폰으로 이 요청을 보고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겠죠. 서비스가 다 끝나고 나면 게스트는 이 드라이버에게 Zooz라고 하는 이 앱에서만 쓰고 있는, 흔히 우리 편하게 생각해 보면 도토리, 우리 이것을 코인이나 토큰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드라이버에게 결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왼쪽에 있는 우버랑 비교를 해보시면 드라이버 그대로 있고 게스트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버랑 무슨 차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가 게스트가 드라이버에게 서비스를 사용한 후에 결제했을 때 수수료를 떼어가는 우버라는 회사가 우측에는 없습니다. 드라이버와 게스트는 직접 온라인상에서 참여해서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 서비스에 대한 손님, 서비스 내용, 결제 관련되어 있는 정보는 우버가 관리합니다. 그러면 우측에서는 누가 관리하죠? 참여자 모두가 해야 합니다. 이때 우버라는 회사 대신 Decentralized Blockchain이라고 하는 분산 장부 시스템을 이용해서 참여자 모두가 함께 이 라주즈라고 하는 차량 운송 서비스 앱을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은, 그렇다라고 하면 왜 이 모두가 열심히 이 앱 생태계를 관리할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생태계는 말씀드린 것처럼 원 하나, 미국의 달러 같은 일반 화폐로 결제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앱 고유의 도토리, Zooz 코인으로 서비스를 결제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이 코인 때문에 참여자들이 이 차량 서비스 생태계가 성장하여 가치 있는 플랫폼이 되기를 바라면서 진정성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래 내용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서비스가 의미 있어지면 의미 있어질수록 이 서비스 사용에 필요한 이 주스 코인의 가치가 함께 상승하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측에는 드라이버와 게스트,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서비스를 소비하기도 하죠. 한 사람은 이 역할을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이 생태계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들을 요즘 프로슈머, 프로듀서이기도 하고 컨슈머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들 모두가 함께 관리하고 있는 웹 3.0이라는 생태계는 기존에 일부 기업들이 서비스를 독점하여 관리하고 있었던 웹 2.0 세상보다 투명하고 더 공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변화를 가능하게 한 주된 기술인 탈중앙화되어서 관리되는 분산장부 시스템인 Decentralized Blockchain과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코인 인센티브를 주는 이것들에 대한 작동 원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강의는 조금 길 수 있는데요.
15분 정도의 이 강의의 요약 버전을 원하시면 제가 서울대 유튜브 샤로잡다라고 하는 채널에 올려놓은 에피소드 3번 비디오 강의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요. 먼저 비트코인을 통해서 분산화된 블록체인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리고 코인 인센티브라는 것이 거기서 어떻게 맞물려 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스마트 계약,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이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소개해드리며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먼저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탈중앙화된 암호화폐의 등장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환의 매개, 가치의 척도, 가치 저장이라고 하는 세 가지 기능을 하는 화폐는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처음에는 소금, 쌀과 같이 직접적인 가치가 있었던 물품 화폐로 시작했다가 점차 지폐처럼 화폐 자체로는 가치가 없지만 발행국에 대한 신인도를 통해서 가치가 발현되는 명목 화폐, 영어로는 fiat money라고 하는데요. 이 시스템으로 진화해 갑니다. 90년대 이후 인터넷이 보급되고 컴퓨팅 파워와 저장 공간이 확대되면서 이커머스 시장이 성장하기 시작하죠. 이와 더불어 지폐는 점차 디지털화되어 갑니다. 이 디지털화된 화폐는 여전히 비자, 마스터와 같은 은행 또는 카드사가 중간자로서 결제 내역을 대신 관리해주는 그런 형태인데요. 이들 중간자들은 상당한 수수료를 요구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런 명목 화폐의 디지털화에 있어서 반드시 해결했었어야 되는 문제는 사용 정보의 무단 조작 및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이버 보안 기술의 발전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이 시기 크립토그래피라고 하는 암호학 기술과 네트워크 보안 기술이 함께 발전을 하면서 화폐의 디지털 공간에서의 활용 범위는 점차 증가해 갑니다. 그러던 중 명목 화폐는 2008년 발 금융위기로 대중의 불신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명목 화폐의 수급 조절은 누가 하죠? 중앙은행이 관리합니다. 금융위기로 야기된 대규모 경기 침체를 이들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양적 완화라는 칼날을 들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때 메인스트리트라고 얘기되는 노동자들은 왜 월스트리트 은행원들의 뱅커들의 탐욕의 책임을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좌절하고요. 이는 곧 중앙은행에 대한 대중의 불신과 외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정보력과 개인 컴퓨팅 파워가 증대되다 보니까 대중들은 이처럼 중앙화되어 있었던 화폐 체계를 점차 탈중앙화하려 합니다. 얘기인즉슨 그들의 합의하에 화폐의 수급을 조절하고 거기에다 암호학 기술을 이용해서 사용자의 익명성까지 보호할 수 있는 탈중앙화되어 있는 암호화폐 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화폐 거래 내역을 참여자가 서로 합의해서 관리하는 분산되어 운영되는 장부 시스템, 이것에 기반한 암호화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익명의 개발자에 의해서 창시된 비트코인입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암호화폐의 구성 요소와 작동 원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요? 먼저 질문입니다. 우리 왜 암호화폐라고 하죠? 익명성을 보장하고 화폐의 온라인상에서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암호학 기술인 해시 함수를 이용하기 때문인데요. 해시 잘 와닿지 않는다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웹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인풋으로 정보를 주시면 해시화 시켜줍니다. 예를 들어 보이기 위해서 저의 영문 이름인 JONGSUB, 종섭이라고 하는 이름을 인풋으로 제공해서 한번 해시화, 즉 암호화 해보겠습니다. 테이블 보시면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종섭 대문자인 이름에 대한 해시화된 결과가 보이고 그 밑은 단순히 첫 글자만 대문자에서 소문자로 바꿔서 다시 해시화 해봤습니다. 무엇이 보이시나요?
첫 번째, 이 작은 차이에도 엄청나게 다른 해시화된 결과가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암호화된 결과로는 제가 제공했던 인풋 정보가 무엇인지를 알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인 것이죠. 게다가 우리 지폐, 종이입니다. 거기에는 일련 번호가 적혀 있죠. 그럼 암호화폐는 온라인상에서 무엇일까요? 암호화되어 있는 해시화된 일련 번호입니다. 이 해시화된 자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기술이 디지털 서명, 디지털 시그너처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블록체인에 있는 화폐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은 종섭 옆에 보이시는 것처럼 본인의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퍼블릭 키라고 해서 모두와 공유하고 그중 일부는 자신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크릿 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암호화폐를 제 시크릿 키를 이용해서 디지털 서명을 해서 여러분에게 보내게 되면 여러분은 그 메시지를 받으시는 순간 저의 퍼블릭 키와 합쳐보시면 아, 이 화폐는 저 주소로부터 왔구나라는 것을 입증해 보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디지털 서명 기술인 것이죠. 정리를 하자면 결국에는 암호학 기술인 크립토그래픽 해시 함수와 소유를 증명하는 디지털 서명 기술을 이용해서 익명성이 보장되고 위조가 아주 어려운 화폐를 지금 만들어낸 것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주고받을 수 있게 됐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남은 문제는 이 화폐의 거래 내역을 어떻게 중앙 관리자 없이 분산된 상태로 관리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부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상이니까 디지털 장부가 되겠죠. 바로 여기에서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이 들어옵니다. 블록체인은 말 그대로 블록 더하기 체인입니다. 블록은 거래에 대한 내역을 담고 있는 어떤 거래 내용을 담은 데이터. 체인은 그 데이터를 순서대로, 거래 순서대로 연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데이터의 체인인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관리를 할까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이유는 거래 내역의 위조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죠.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각 블록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각 블록은 원본인 데이터, 자료와 해시 포인터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해시 포인터는 포인터 더하기 해시입니다. 포인터는 무엇일까요? 먼저 자료가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 어느 위치에 저장되어 있는지를 포인트 해주는 위치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시는 무엇일까요? 그 자료를 암호화해서 만든 hash of the data, 그 데이터의 해시화된 그 자체입니다.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해시 포인터가 원본 자료와 묶여서 하나의 블록으로 구성됩니다. 자, 그럼 이 블록들을 이어가 볼까요? 그러면 블록체인이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자료인 0번 블록, 해시가 같이 달려있죠. 이런 갈고리를 그 다음 블록 2, 블록 3 순차적으로 이어갑니다. 각 블록에 있는 해시 포인터는 이전 블록이 자료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고 그 데이터 자체의 내용이 암호화되어서 무엇인지조차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전 블록 자료에 변화가 생기는 순간 장부 끝단에 보이시는 해시 포인터의 변화만으로도 이 장부를 관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변화 사실을 쉽게 감지할 수 있는 구조인데요. 이것을 블록체인의 Tamper Evident Properties라고 하는데요. 예를 좀 더 들어서 설명을 쉽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해커가 이 블록체인 상에서 블록 1에 있는 내용을, 거래 내역을 바꾸려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블록 1에 있는 내용이 바뀌는 순간 이미 블록 2의 상단에 보이시는 해시 포인터에는 예전 데이터에 대한 기록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바뀌는 순간 블록 2에 있는 해시 포인터의 내용과 맞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해커가 자신의 해킹 시도를 들키지 않고 성공적으로 마치려면 이제 블록 2의 해시 포인터 내용도 같이 바꿔줘야 됩니다.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죠? 블락 2에 들어있는 전체 자료 내용이 또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예전에 저장해 두었던 블락 3 상단에 있는 해시 포인터 내용과 바뀐 내용이 맞지 않게 되고 순차적으로 계속 바꿔가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반복하다 보면 결국에는 마지막 블록의 해시 포인터까지 모두 바꾸지 않으면 해커의 해킹 시도가 쉽게 들통나버리게 되는 그런 데이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장부를 거래 내역을 한 곳에 순서대로 모아서 관리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복 사용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화 캐릭터인 구피가 시작한 구피 코인이라고 하는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중복 사용의 문제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블록체인은 두 가지 기능으로 운영됩니다. Create Coin 해서 코인을 생성하는 기능과 Pay Coin 해서 코인을 가지고 있는 자가 다른 자에게 전송하는 그러한 기능으로 운영된다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구피가 create coin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유일한 일련 번호를 가지고 있는 새 구피 코인을 생성합니다. 좌측에 보이는 것이죠. create coin. 그리고 구피는 자신의 secret key, sk라고 표현되어 있는 구피의 secret key를 통해 이것을 디지털 서명하여 자신이 만든 코인임을 입증합니다. 이후에 만들어진 코인을 이제 우측에 보시면 Pay Coin이라는 기능을 이용해 친구 앨리스에게 전송하려 합니다. 구피는 Pay this to Alice라는 메시지를 생성하고요. 여기서 this는 구피가 이전에 만들었던 코인 그 자료를 의미하겠죠. Pay this to Alice라는 메시지를 생성한 후 구피는 그 메시지도 본인의 시크릿 키를 가지고 디지털 서명하여 본인이 의도한 거래임을 입증합니다. 그렇게 지금 두 블록이 만들어진 것이죠. 자, 이 상태에서 이 블록체인 시스템의 사용자 모두는 앨리스가 코인의 소유자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두 번째 블록을 통해서 구피에게서 앨리스가 코인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죠. 이 경우 우리가 중요하게 확인해야 되는 것은 구피가 그 코인을 소유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구피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확인을 하죠? 해시 포인터를 따라서 그전 블록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구피가 그 코인을 생성한 소유자였다는 사실이 그전 블록을 화살표를 따라서 확인해 보면은 저희가 쉽게 입증할 수 있겠죠. 보시면 이 블록체인 시스템은 괜찮은 시스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장부가 분산되어 관리될 경우에는 중복 사용 위험, 더블 스펜딩 어택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를 설명해 드리고자 다음의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앨리스가 구피에게서 받은 코인, 그것을 좌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친구 밥에게 보냈다고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pay to 밥, 밥의 퍼블릭 키인 그 주소로 앨리스가 코인을 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앨리스가 나쁜 마음이 들어서 지금 방금 보낸 코인을 쓴 적이 없다는 듯이 척에게 다시 보내려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측으로 나가는 블록체인을 시도하는 것이죠. 밥과 척은 이 모든 거래 내역을 위에서 내려다보지 못하고 각자가 보고 있는 블록체인을 보게 됩니다.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상태에서 밥과 척 각자가 보고 있는 블록체인을 따라서 최초 블록인 구피가 코인을 생성한 자료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둘 다 본인들의 거래 내역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각 체인에는 문제가 없으나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죠? 앨리스가 본인의 코인을 2번 사용한 중복 사용 시도가 생겨난 것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해결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코인인 스크루지 코인을 개발하겠습니다. 먼저 앨리스가 중복 사용 문제를 어떻게 일으켰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앨리스는
가장 마지막 블록인 본인이 바백에 준 거래 내역이 있는 블록에 척가의 거래 내역을 연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스크루지 코인에서는 스크루지가 모든 거래 내역을 순서대로 받아서 승인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크루지가 성실히 장부를 관리하기만 하면 중복 사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장부 시스템임에 분명합니다.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스크루지가 모든 거래 내역을 다 보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시스템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중복 사용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 문제 없나요? 스크루지가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너무나 중앙화된 시스템입니다. 스크루지만이 거래를 승인하기 때문에 각 거래 자체는 디지털 서명을 통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조할 수 없지만 특정 사용자의 거래를 어떤 주소로부터의 거래를 스크루지가 일부러 승인하려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스크루지는 대놓고 뇌물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스크루지가 관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코인 생성도 본인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요. 만약 스크루지가 무슨 이유에 이건 간에 시스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아예 멈춰버린다면 이 장부 시스템은 붕괴될 것이고 우리 모두가 사용하고 있는 스크루지 코인의 가치는 순식간에 소멸되어 버릴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중앙화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블록체인을 탈중앙화해서 관리하죠? 일단 탈중앙화된 분산장부의 관리는 무척 어렵습니다. 중앙화되어서 거래 내역을 보지 않기에 분산된 장부 내역은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분산된 참가자들은 어떤 거래 내역에 합의하며 장부를 관리해야 할까요? 이를 위해서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 블록체인 컨센서스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필요해집니다. 이 개념을 비트코인 합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에서는 많은 컴퓨터 참가자들, 노드라고도 하고 혹은 채굴자, 마이너라고도 하는데요. 이들이 다음의 알고리즘을 따라서 블록체인상의 거래 내역을 함께 관리하게 됩니다. 먼저 새로운 거래 내역이 모든 노드의 네트워크를 따라서 브로드캐스팅 됩니다. 그러면 각 노드는 이 거래 내역들을 모아서 새 블록을 준비합니다. 모두가 컴퓨터 문제를 같이 경쟁적으로 풀어서 그중 한 명이 임의로 채택이 되게 되고 그 채굴자, 어떻게 보면 랜더마이즈 되어 있는 컴퓨터 노드가 되겠죠. 그 채굴자가 다음 블록을 이어갈 권한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 채굴자가 본인의 블록을 다른 참여자들에게 공표하고 거래 내역에 문제가 없는 것이 확인이 되면 쓰여진 적이 없는 코인이고 소유가 확실했던 코인이라면 모든 참여자들이 이 블록을 자신의 장부 내역에 반영하는 것에 합의하게 됩니다. 새 거래 내역과 해시 포인터가 새로운 블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기존 블록에 이어지죠. 그 후에 참가자들은 다음 블록 승인을 준비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시스템 상에서 중복 사용 시도가 있으면 이 참가자들이 어떻게 합의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앨리스가 친구 밥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고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지급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선의의 채굴자 한 명이 권한을 가져가서 이를 승인해 블록체인에 이 거래 기록이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초록색으로 표현된 그 블록체인이 생겨난 것이죠. 바로 이때 가정하기를 앨리스가 그 다음 블록 승인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해보겠습니다. 만약 그녀가 나쁜 마음을 먹고 밥에게 지급한 거래 내역을 무시한 채 바로 그 코인을 본인에게 다시 송금하려 한다면 중복 사용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겠죠. 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블록으로 거래를 승인받고자 할 것입니다. 앨리스의 시도가 성공하려면 참가자들이 모두 그녀가 시도한 이 빨간 체인에 대해서 합의를 해줘야 될 것이고요. 하지만 비트코인에서는 선의의 채굴자들은
가장 긴 체인에 합의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앨리스의 중복 사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앨리스는 가장 긴 합의 체인이었던 앨리스에게서 밥에게 지급 내역이 포함된 그 체인이 아닌 녹색 체인이 아니었죠. 그 전 블록에다가 본인에게 비트코인을 다시 지급하려는 앨리스 투 앨리스라고 하는 거래 내역을 담은 상대적으로 짧은 체인을 가장 긴 체인으로 둔갑시키려 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녀가 독점적으로 연속적인 블록 승인 권한을 가져가야 됩니다. 선의의 다른 참가자들이 앨리스가 밥에게 코인을 지급한 내역이 담긴 그 체인에 블록을 이어가지 못하게 하면서 본인 자신에게 코인을 재지급하는 그 짧은 체인을 매우 빠르게 키워가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매 순간 채굴자들은 서로 경쟁을 하면서 블록 승인 권한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앨리스가 독점적으로 연속적인 승인 권한을 가져가는 것은 확률적으로 매우 낮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왜 선의의 채굴자들은 가장 긴 체인에 합의하려고 할까요? 그들은 왜 열심히 이런 채굴에 참여하고 있을까요? 비트코인으로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인데요. 블록 리워드라고 하는 것이 있고 트랜잭션 피라고 하는 두 개의 인센티브 지급이 있습니다. 블록 리워드는 채굴자가 채굴에 성공할 경우 블록체인이 새로 비트코인을 발행해서 채굴자에게 지급합니다. 트랜잭션 피라고 하는 것은 거래 승인을 부탁한 사용자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채굴자에게 수고료를 지급하는 그러한 인센티브입니다. 이 두 가지 인센티브 지급 내역 또한 같은 블록체인에 담겨서 계속 관리가 되는 그런 형식인데요. 이렇게 되면 각 채굴자는 본인이 승인한 블록이 모두가 합의하고 있는 그 체인 안쪽 깊숙이 들어왔을 때에만 지급된 비트코인을 쓸 수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빨리 길어질 것 같은 체인에 본인의 새 블록을 이어가려고 하는 강한 인센티브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블록을 승인하는 채굴자는 어떻게 선정할까요? 비트코인에서는 작업 증명이라는 방식을 이용하는데요. Proof of Work라고 합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승인 권한을 주어진 컴퓨터 문제를 가장 빨리 푼 참가자에게 부여합니다. 한 채굴자가 세상의 모든 컴퓨팅 자원을 지배하고 있지 않는 한 서로 골고루 돌아가며 블록을 승인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다양한 블록체인의 활용 방안을 통해서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등장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peer-to-peer 지급 내역만 관리합니다. 그러면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이 외에도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자료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블록체인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근본적 이유가 되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될 수 있을까요? 먼저 각 상품의 공급망 관리에 쓰일 수 있습니다. 생산자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그 자료를 관리할 수 있게 되고요. 만약에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의료 데이터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의료보험 운영의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자동차 사고 기록을 블록체인을 통해서 관리하게 되면 보험 운영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겠죠. 블록체인의 선거 결과를 저장해서 관리하면 어떨까요? 즉, 온라인 무기명 선거 시스템입니다. 가능합니다. 암호화 기술을 이용해서 선거인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디지털 서명 기술을 통해서 본인의 투표 결과인지를 인증합니다. 각 투표 기록은 분산화되어 있는 블록체인을 통해서 관리하게 되면 투명하게 대규모 투표를 온라인상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프리딕션 마켓 모델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어떤 현상에 대해서 대중의 예측치를 묻고 대중이 그 결과를 맞춘 경우에는 상금을 지급하는 블록체인 기반 로터리 서비스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누가 당선될까요? 탈중앙화되어 있는 이 시스템
참여자들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다양한 질문에 대한 대중의 지혜, The Wisdom of Crowd라고 하는 대중의 지혜가 모여질 것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정보시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금융에 이용이 되게 되면 블록체인이 Initial Coin Offering, ICO라고 하는 온라인 자금 조달 모형도 가능합니다. 암호화폐를 일반 투자자들에게 공개해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요. 그를 통해서 얻어진 자금을 이용해서 창업자는 사업계획서에 명기되어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게 되는 것이죠. 주식시장의 IPO와 굉장히 흡사하지만 큰 차이점은 IPO는 기존 은행의 도움을 받습니다. 중개 수수료를 내지요. ICO에서는 은행의 도움 없이도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자금을 모집할 수 있게 합니다. 그 룰은 어떻게 되냐면 사전에 창업자가 목표 조달 금액, 소프트캡이라고 하는 어떤 조달 금액의 목표치를 정해놓고 모금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코인의 투자 현황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참가자 모두에게 생중계되게 되고요. 모집된 그 금액이 목표 조달 금액을 넘겼을 경우에는 블록체인이 자동으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창업자에게 모금된 금액을 송금하게 되는 거죠. 만약 그 목표 조달 금액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면 자동으로 다시 환급해 줍니다. 이 모든 것이 블록체인에 의해서 자동으로 제어되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블록체인이 기존 은행이 하고 있는 금융 중개 서비스를 대체해 가고 있습니다. 이를 탈중앙금융, DeFi라고 하는데요. 다양한 금융 서비스들, 예컨대 탈중앙화된 거래소, 탈중앙화된 대출 앱 이런 것들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 모든 다양한 서비스에 어떻게 블록체인이 활용될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과 같은 단순한 peer-to-peer, P2P 지급 거래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이 블록체인에 탑재되어야 됩니다. 바로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스마트 계약 기능입니다. 스마트 계약이란 미리 프로그램되어 있어서 주어진 조건이 만족이 되면 블록체인에 연동되어 있는 모든 컴퓨터에서 그 연산을 함께 실행을 하고 코인을 지급하게 됩니다. 자동 수행되는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수정이 되거나 훼손이 되지 않고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해서 진행되는 계약이라는 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가버넌스를 가지는 계약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블록체인에 탑재해서 운영하는 탈중앙화되어 있는 블록체인이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이 블록체인에서 쓰이는 암호화폐의 이름이 이더라고 합니다.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이것이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릭 뷰테린이 꿈꾸는 신개념 블록체인 세상입니다. 영어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 thought those in the Bitcoin community weren't approaching the problem in the right way. I thought they were going after individual applications. They were trying to kind of explicitly support each use case in a sort of Swiss Army knife protocol. 무슨 얘기냐면요. 스위스 아미 칼 우측에 보이시죠? 매번 필요한 용처가 달라질 경우에 다른 칼을 개발해서 모아놓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앱을 출시할 때마다 새 블록체인으로 구현하지 말고 이더리움이라는 것을 공통 거래 장부로 이용해서 수많은 dApp 서비스를 이 장부를 공유하면서 운영되도록 블록체인 생태계를 유연하게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더리움이 비트코인과 다른 점입니다. 각 탈중앙화되어 있는 앱인 dApp은 자신의 생태계에서 쓰는 본인의 도토리들이 따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코인들은 이더와 쉽게 호환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ICO 프로젝트들이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아래 보이는 여러 개의 그 dApp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이런 dApp 서비스들은 모두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ICO를 해서 모금된 자금을 통해 시작된 프로젝트들입니다. 수없이 많은 스마트 계약의 활용 사례들을 보여드렸고요.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펀딩으로는 ICO, 또 최근에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Security Token Offering이라 그래서 STO 같은 방식으로 온라인상에서 펀드레이징이 가능하고요. 탈중앙 금융 서비스라고 하는 DeFi 서비스도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가능해지고요. 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얘기인즉슨 어떤 암호화폐를 만드는데 암호화폐의 가치를 1달러와 연동시키는 가치 안정 토큰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예측 시장 모델도 있었고 공급망 관리,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최근에 VeChain이라는 블록체인이 스캔하는 어떤 장비처럼 IoT와 함께 사용됨으로써 푸드 밸류 체인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런 사용 사례를 최근에 보여줬는데요. 공급망 관리에도 스마트 컨트랙트가 이용되면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Non-Fungible Token 해가지고 NFT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디지털 아트처럼 어떤 특정 데이터에 대해서 소유권을 블록체인을 통해서 연동시켜서 증명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프로토콜 이코노미로 간다는 말씀을 맨 처음 드렸는데요. 예전에는 한두 명의 뛰어난 창업가가 서비스를 개발해서 제공을 하게 되면 그의 참여자들이 사용료를 지불하면서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웹 2.0의 세상이었습니다.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웹 2.0이란 온라인 놀이터로 본다면은 개방하는 시간, 놀이기구의 배치 같은 운영에 대한 면에 있어서 참가자는 목소리를 거의 낼 수 없었던 중앙화되어 있었던 서비스였던 거죠. 이것이 점차 사용자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갖고 나가는 온라인 공동 놀이터 개념으로 발전하게 됐는데요. 이게 웹 3.0 서비스들입니다. 예전에는 놀이터의 주인이 없으면 황폐해지기 쉽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이제는 그 놀이터 운영에 필요한 모든 프로토콜들, 관리 방안들을 사전에 참여자들이 다 합의하에 설계를 하고요. 모두가 그곳에서 사용할 도토리, 코인이라고 하죠. 그것을 통해서 서비스를 주고받고 그 거래 내역을 잘 관리하면 그 참여자에게는 인센티브로도 그 코인을 이용해서 지급을 하는 거죠. 열심히 서로 머리를 맞대서 함께 이 놀이터를 관리하다 보면 주인 위주로 운영되던 웹 2.0 같은 놀이터 못지않게 잘 관리되어 있는 웹 3.0 놀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금 우리는 그런 경제 생태계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필요한 준비들을 우리가 다 각자 해야 할 때라고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